다리에 유독 힘 빠지는 거, 뇌에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신호인 거 아셨어요? 요새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분들 모두 공통된 전조 증상이 있어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다가 걸려 넘어지고 발끝을 끄시거든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항상 이게 뇌경색 증상인지 몰랐다고만 말씀하셔서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심장에서 가장 먼 부분이 어디죠? 다리랑 발바닥이죠?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 다리부터 이상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85%의 뇌경색 환자는 쓰러지기 2주 전부터 다리 증상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이 신호를 알아채고 병원 간 분은 지금 멀쩡하게 사세요. 지금부터 딱 7가지 신호 하나씩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 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뇌경색의 7가지 경고 신호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궁금해 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그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려야 환자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의 몸을 더 잘 살피시더라고요. 그러니 잘 들어주세요. 정말 건강하셨던 68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가끔만 드시고 매일 아침 동네에 한 바퀴씩 산책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계단을 오르는데 오른쪽 다리만 유독 힘이 없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다행히 같이 사시는 딸분이 눈치를 채셨어요. 요즘 걸으실 때 오른쪽 다리를 좀 절뚝거리시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대요. 처음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딸분이 계속 권유하고 다리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응급실에 가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왼쪽 뇌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고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며칠만 더 지나면 그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서 대규모 뇌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평생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빨리 발견해서 시술을 받으셨고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으신 후에 완치되셨어요. 지금은 전처럼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다음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71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자녀를 셋이나 키우시고 손주도 5이나 되시는 분이었어요. 평소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셨고 시장도 혼자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신 거죠. 처음엔 청소를 오래 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러다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가족들도 엄마 좀 쉬세요. 나이 드시면 다들 그래요. 라고 말하니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파스도 붙여보시고 따뜻한 물로 찜질도 해보셨는데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그만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왼쪽 몸 전체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놀란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이미 큰 뇌경색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왼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말씀도 어눌하게 하시게 됐어요.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예전처럼 생활하기는 어려우신 상태예요.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었던 게 바로 전조 증상이었어요. 그때 바로 병원에 오셨으면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가족들은 얼마나 후회하셨겠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단지 며칠이에요. 그리고 증상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어요. 이게 전부예요. 두 분 다 비슷한 증상을 느끼셨어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며칠 만에 병원에 가셨고 한 분은 원래 그래라며 넘기신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뇌경색은 예고 없이 오는 돌발 사고가 아니에요. 신호를 해석하느냐 무시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들은 가벼운 단계에서 점점 심각한 단계로 이어지는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처음 몇 가지는 초기 징후고 뒤로 갈수록 더 위험한 신호들이에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꼭 바로 병원에 방문해 보셔야 해요. 절대로 좀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양쪽 다리가 아니라 한쪽 다리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건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해지잖아요. 오른쪽도 약해지고 왼쪽도 약해지고요. 그런데 한쪽만 유독 힘이 없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려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야 해요. 오른쪽 다리야 움직여, 이런 신호를요. 그 신호가 신경을 타고 내려와서 다리 근육에 도달하면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특히 뇌의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교차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담당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담당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만 힘이 없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오늘 왼쪽 다리만 유독 힘이 없네? 오른쪽 다리로는 잘 일어서지는데 왼쪽 다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특히 이런 증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된다면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두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이에요. 발바닥이 둔한 느낌이 든다거나 뭔가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거나 아니면 막 찌릿찌릿 저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쪽에만 나타난다는 게 중요해요. 양쪽이 다 저린 건 말초신경 문제일 수 있지만 한쪽만 저린 건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뇌는 감각을 해석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발바닥을 만졌을 때 이건 부드러운 거야, 이건 차가운 거야, 이건 따끈한 거야, 이런 걸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감각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발바닥이 둔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혹은 허리 디스크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허리 디스크도 다리가 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와 뇌혈관 문제는 구분할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는 자세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거든요. 앉으면 좀 나아진다거나 누우면 편하다거나 특정 자세를 취하면 더 아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뇌혈관 문제는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는 게 특징이에요. 앉아 있어도 저리고 서 있어도 저리고 누워 있어도 저려요. 만약 한쪽 다리의 저림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자세를 바꿔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 하고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세 번째 신호는 발끝이 바닥에 끌리는 걸음걸이 변화예요. 이건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요즘 걸으실 때 한쪽 발을 끄는 것 같아요. 아버지, 오른쪽 신발 앞부분만 많이 달았네요.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걸을 때는 발을 들어 올리잖아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가 닿고 마지막으로 발가락으로 땅을 밀면서 나아가죠. 이게 정상적인 걸음걸이에요. 그런데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힘이 없으면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돼요. 그래서 신발 앞부분이 한쪽만 유독 빨리 닳는 거예요. 이것도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발목을 들어 올리라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만 끌리다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걸을 때마다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혹시 최근에 신발을 보셨을 때 한쪽 앞부분만 많이 닳았다면 아니면 가족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거울 앞에서 걸어보시거나 가족에게 걷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럼 본인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신호는 균형 감각을 잃고 휘청거리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걷다가 한쪽으로 기우뚱한다거나 복도를 걸을 때 벽을 짚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냥 서 있을 때도 몸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뇌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마치 배를 탄 것처럼 어지럽고 휘청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심하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밤새 누워 계시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데 휘청거린다거나 세수하려고 서 있는데 중심을 잡기 어렵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뇌혈관 문제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자꾸 넘어지신다면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뇌에서 공간을 인식하는 기능이 손상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걸을 때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서 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해요. 여기서 문까지는 몇 걸음이다. 계단이 몇 개 남았다. 이 턱은 이 정도 높이다. 이런 걸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이 불안정해지면 거리 감각을 잘못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없는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평평한 바닥을
울퉁불퉁하다고 착각해서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넘어지신다면 꼭 메모를 해두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10월 1일 거실에서 소파로 가다가 넘어짐, 10월 5일 화장실 앞에서 넘어짐, 이런 식으로요. 그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정 시간대에 더 자주 넘어진다거나 특정 동작을 할 때 넘어진다거나 하는 패턴이 보이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도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 신호는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다리가 혼자 덜덜 떨린다면 이건 신경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닌데도 다리가 혼자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는 뇌에서 이렇게 움직여라는 명령을 보내요. 그 명령이 신경을 타고 근육에 전달되면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하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불안정하면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떨리는 거예요. 이런 떨림은 파킨슨병 같은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떨림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 힘 빠짐이나 저림 같은 게 함께 나타난다면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증상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나이 들면 다 떨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떨림은 분명한 신호예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예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건데요. 의학 용어로는 TIA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잠깐 동안 다리에 힘이 확 빠졌다가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짧게는 몇 분, 길어도 1시간 안에 증상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확 빠지는 거예요. 휘청거리면서 벽을 잡고 간신히 버티는데 5분쯤 지나니까 다시 힘이 돌아오는 거죠. 이상하다. 방금 뭐였지? 하는 사이에 증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졌네. 별일 아니었나 보다. 그냥 일어나다가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그랬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48시간 내에 큰 뇌경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통계를 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사람 중 20%가 3개월 내에 뇌경색을 겪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절반은 48시간 내에 발생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라고 외치는 거죠. 일과성 허혈 발작은 왜 생기는 걸까요? 뇌혈관에 작은 피떡이 막았다가 다시 뚫리는 거예요. 아니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경련을 일으켜서 피가 안 통했다가 다시 통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해결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혈관은 여전히 좁아져 있고 피떡이 생기기 쉬운 상태고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고인 거예요. 지금은 다행히 뚫렸지만 다음엔 안 뚫릴 수도 있어요 라는 경고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증상이 사라지면 안심하시거든요.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일과성 허혈 발작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곧 큰일 날 신호예요. 만약 이런 증상을 겪으셨다면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응급실에 가세요. 증상이 사라졌는데 응급실까지 가야 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네, 가셔야 해요.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시간 후 내일 모레 큰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병원에 가시면 즉시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이 7가지 신호는 절대로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뇌가 여러분께 보낼 수 있는 최후의 생존 메시지예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제발 나중에 가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한테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바로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특히 일과성 허혈 발작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가셔야 해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자, 그럼 이제 뇌경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예방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몸속 혈관의 상태를 관리하는 거예요. 숫자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일상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나가면 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축, 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숫자만 잘 관리하셔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에요. 첫 번째는 혈압이에요. 혈압은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해요. 여기서 130은 수축기 혈압이고 80은 이완기 혈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심장이 수축할 때의 압력과 이완할 때의 압력이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혈압을 잴 때 언제 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혈압은 하루 종일 계속 변하거든요. 아침에 높았다가 낮에 낮아졌다가 저녁에 다시 올라갔다가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가고 편안하면 내려가고요. 그래서 한번 재는 걸로는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에 한번 재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재세요. 왜 일어난 직후가 아니라 30분 후냐고요? 막 일어났을 때는 혈압이 불안정하거든요. 30분 정도 지나서 몸이 안정되면 그때 재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잴 때는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재세요. 화장실 갔다 오자마자 재거나 계단 오르고 나서 바로 재면 혈압이 높게 나와요. 아침과 저녁 혈압을 비교하면 혈압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 아침 혈압이 저녁보다 훨씬 높다면 이건 새벽에 뇌경색 위험이 높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뇌경색은 새벽이나 아침에 많이 발생해요. 자는 동안 혈압이 불안정해지면서 혈관이 막히는 거죠. 혈압이 높으면 왜 위험할까요?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벽에 압력이 많이 가해진다는 뜻이에요. 마치 호스에 물을 세게 트면 호스가 팽팽해지는 것처럼 혈관도 팽팽해지고 손상돼요.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피떡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래서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병원에 가서 상담하세요. 혈압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라고 걱정하세요. 맞아요. 혈압약은 대부분 평생 드셔야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약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약을 안 먹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게 나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두 번째는 혈당이에요. 공복일 때는 100 미만, 식사 후에는 140 미만이 이상적이에요. 혈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지만 너무 높으면 독이 돼요. 특히 혈관에 안 좋아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마치 물에 설탕을 많이 타면 걸쭉해지는 것처럼요. 끈적한 피는 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혈관을 손상시켜요. 오랜 시간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에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식사 후 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천천히 하시고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게 좋아요. 혈당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단 조절이에요.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고 단 음식은 줄이시고 과일도 적당히 드세요.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이 당분이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하루에 사과 반 개나 귤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매일 체크하셔야 하고 당뇨가 없으신 분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같이 보면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이에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를 잘 관리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130 미만으로 유지하시고 만약 이미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으신 분이라면 100 미만, 심지어 70 미만으로 낮추셔야 할 수도 있어요.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과정을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작은 얼룩처럼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룩이 점점 커져요.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쌓이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칼슘이 침착되면서 딱딱해져요. 이걸 플라크라고 해요. 플라크가 커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플라크가 갑자기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플라크가 터지면 그 자리에 큰 피떡이 생겨요. 그 피떡이 혈관을 완전히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특히 튀김, 삼겹살, 갈비 같은 음식은 자주 드시지 마세요. 대신 생선을 많이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풀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줘요. 특히 가지, 양파, 마늘, 해조류가 좋아요.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이 세 가지 숫자를 꾸준히 기록하세요. 수첩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아요. 날짜와 함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어두세요. 그럼 그래프처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아, 요즘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죠? 기록을 하면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병원에 가실 때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훨씬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어요. 언제부터 혈압이 높아졌어요? 혈당 변화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방의 핵심이에요. 이제 두 번째 축인 생활습관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과 회복이에요. 먼저 운동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운동은 정말 대단한 약이에요. 혈압도 낮춰주고 혈당도 낮춰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해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것도 약을 먹지 않고도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심장이 펌프질을 활발하게 해요. 그러면 온몸에 피가 잘 돌아가요. 특히 다리 같은 먼 곳까지 피가 잘 공급돼요. 그리고 혈관벽이 자극을 받으면서 혈관이 유연해지고 탄력이 생겨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또 운동을 하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요. 엔돌핀 같은 거요. 이런 호르몬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그리고 근육을 사용하면서 혈당이 소모돼요. 그래서 당뇨 관리에도 운동이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체조 같은 운동이 좋아요.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딱 좋아요. 너무 힘들게 하면은 오히려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걷기 운동을 추천해요.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적어요. 그냥 편한 운동화만 신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천천히 10분 정도만 걸으세요. 그 다음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30분까지 늘리세요. 속도는 분당 100보 정도가 좋아요.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은 속도죠.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그러면 상체 운동도 같이 되거든요. 그리고 등을 펴고 턱을 당기고 걸으세요. 구부정하게 걸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옮기고 발가락으로 땅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게 정확한 걷기 자세예요. 수영도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온몸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수영이 좋아요. 자유형이 어려우시면 물속에서 걷기만 하셔도 좋아요. 물의 저항 때문에 평지에서 걷는 것보다 운동 효과가 더 좋거든요. 자전거도 좋아요. 요즘은 실내 자전거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TV 보면서 자전거를 타실 수도 있고요. 자전거는 다리 근육을 특히 많이 사용해서 혈액순환에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새벽 운동은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는 혈압이 불안정하거든요. 자는 동안 몸이 쉬고 있다가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 운동은 일어나신 후 최소한 1시간은 지나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일어나시면 먼저 물 한 2잔 드세요. 자는 동안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침에는 피가 걸쭉해져 있거든요.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져요.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팔다리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도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그렇게 몸을 깨운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날씨도 고려하셔야 해요. 너무 추운 날이나 너무 더운 날은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추운 날 밖에 나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더운 날은 탈수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의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게 안전해요. 운동하실 때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하면 즉시 쉬세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꼭 30분을 채워야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이제 회복의 영역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5가지가 있어요. 금연, 절주, 숙면,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수분 섭취예요. 먼저 담배 이야기를 할게요. 담배는 정말 끊으셔야 해요. 담배만큼 혈관에 안 좋은 게 없어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벽이 직접 손상돼요.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과 타르 같은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공격하는 거예요.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피떡이 생기기 쉬워져요. 담배는 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피떡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려요. 담배를 한 대 피우면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올라가요. 그 상태가 1시간 정도 지속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담배를 10대 피우면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시는 건 혈관에다 대고 칼로 긁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위험해요. 담배를 피운 지 수십 년 됐는데 이제 와서 끊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담배를 끊으면 즉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고 20분만 지나도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12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이 돼요. 2주에서 3개월이 지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 기능이 좋아져요. 1년이 지나면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끊으시면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금단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땐 병원에 가서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금연 패치나 금연 껌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가족의 지지도 정말 중요해요. 가족들에게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하고 선언하세요. 그럼 가족들이 응원해 주실 거예요. 술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술도 가능하면 줄이셔야 해요. 어떤 분들은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라고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특히 레드와인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들이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조금이라도 마시는 게 안 마시는 것보다 나쁘다고 해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혈관이 수축했다가 확장했다가 하면서 불안정해져요.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특히 과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정말 위험해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만약 술을 드신다면 소주 한 잔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맥주로는 한 캔 정도요. 그리고 매일 마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세요. 술을 마실 때는 안주를 잘 선택하세요. 기름진 안주보다는 채소나 두부 같은 걸로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술과 물을 번갈아 마시면 탈수를 막을 수 있어요.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잠을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요. 혈관이 쉴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회복 작업을 해요.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혈관을 청소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런 회복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깊은 잠이 중요해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한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성인에게도 정말 중요해요. 성장 호르몬은 세포를 재생시키고 근육을 회복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어떤 분들은 나는 5시간만 자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건 익숙해진 거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은 분명히 피로를 느끼고 있어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세로토닌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낮에 햇빛을 많이 쬐면 밤에 잠이 잘 와요.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거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을 방해해요. 카페인은 체내에서 6시간 정도 지속돼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아요. 따뜻한 물이 근육을 이완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발이 차면 잠이 잘 안 와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수면 양말을 신는 것도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혈관을 긴장시켜요. 그리고 염증을 일으켜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뇌경색 위험을 높이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세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가족 문제인가요? 경제적 문제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명상도 정말 좋아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간단해요.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5분만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려가고요.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혈압도 낮아져요.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정신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하면은 기분이 훨씬 나아져요. 웃음도 좋은 약이에요.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리고 웃을 때는 배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복식 호흡이 돼요.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이완시켜요.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크게 웃어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유머 영상 같은 거요. 아니면 옛날 생각하면서 웃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웃음은 정말 최고의 약이에요. 그것도 공짜고요.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이에요. 피도 대부분 물이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가 걸쭉해져요. 끈적끈적한 피는 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피떡이 생기기 쉬워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적당해요. 컵으로 하면 8잔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요? 라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나눠서 마시면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아침 식사 전으로 물 한 잔씩, 점심 전으로 물 한 잔씩, 저녁 전으로 물 한 잔씩 이렇게 마시면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는 동안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아침에는 피가 제일 걸쭉하거든요. 그래서 뇌경색도 아침에 많이 발생해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면 피가 묽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하는 법, 그리고 운동, 금연, 절주, 숙면, 스트레스 관리, 수분 섭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에요. 이 모든 게 결국 뭘 위한 걸까요? 혈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지키는 거예요. 숫자 관리는 혈관의 물리적 상태를 안정시키는 거고 생활 습관 관리는 혈관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 둘을 함께 실천하시면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면서 오늘도 정상이네 다행이다 하는 것, 30분씩 걸으면서 오늘도 운동했다 뿌듯하다 하는 것, 물 한 잔 마시면서 오늘도 내 혈관을 위해 좋은 일 했다 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여러분,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한 사고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온 결과예요. 다리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그 시작을 알려주는 전조 신호인 거죠.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만은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 한쪽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다. 발끝이 바닥에 끌린다. 휘청거린다. 자꾸 넘어진다. 다리가 떨린다. 잠깐 힘이 빠졌다가 회복된다. 이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매일 혈압을 재세요. 다리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 기억하세요. 며칠의 차이가 한 분은 완치하게 했고 한 분은 반신마비가 되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뇌경색 예방은 거창한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관찰하고 실행하는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실천이 내일의 후회를 막아줘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혈압을 재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다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번 주부터 30분씩 걷기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다리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신다면 제발 넘기지 마세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말씀하시고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지금 당장요. 오늘 하루를 미루는 게 한 달 후에 후회로 돌아올 수 있어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지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응원하면서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